네, 안녕하세요. 응급학과 의사 겸 작가 남궁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방금 응급의학과 의사 겸 작가라고 저를 소개했죠. 두 가지 직업으로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특별히 엔잡러,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직업은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하는 일이 당연히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는 일입니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과정이 오래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입학을 해서요, 2년의 예과, 4년의 본과, 그러니까 의학과, 그 다음에 인턴 1년, 그리고 레지던트 4년. 남자의 경우 군대까지 다녀야 돼서 군대 3년까지 토탈, 남성의 경우 14년 정도의 과정이 필요한 게 뭐뭐 전문의입니다. 군대는 다녀왔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 많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 번도 다른 길로 샌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의업에서만 일을 해왔고, 의업에서만 계속 공부를 해서 수학을 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상당히 고됩니다. 저는 주로 밤당직을 맡습니다. 그래서 아침 혹은 약간 늦은 오후에 출근을 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저희 병원 응급실에 오는 모든 환자를 보고, 그리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일을 합니다. 응급실엔 다양한 환자들이 오는데, 다친 사람, 아픈 사람부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이슈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심지어 안 아픈 사람들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전쟁하고도 많이 비유를 하죠. 이 전쟁을 마치고 저는 항상 아침에 퇴근해요. 좀 무조건 퇴근이 남들 출근하는 시간인 좀 특이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끼리는 응급의학과에서 가장 좋은 순간이 언제냐? 그럼 아침에 퇴근할 때라 그래요. 이렇게 딱 몸이 나른하면서 어젯밤에 간밤에 일이 이렇게 아른거리면서 이제 들어가서 원 없이 알람을 맞추지 않고 잘 수 있는 그 길이 상당히 기쁩니다. 하지만 저는 운전을 해서 퇴근하는데 그 퇴근길이 상당히 많이 졸려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끼리 진짜 힘든 날은 아침에부터 대리일 불러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가끔씩 위험하지만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신호 기다리다 잠들어 가지고 뒤차게 깨워주는 그런 동료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약간 루틴으로 아침에 하도 졸리니까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저는 왜냐면 이 아침에 다들 이제 생동감 있게 일어나서 자기 일도 찾아가고 이렇게 이도 닦고 아침도 먹고 이렇게 출근하고 할 시간에 제가 이렇게 피로에 지쳐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젯밤에 누가 죽었고, 어젯밤에 뭐 이렇게 나쁜 일이 있었어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래, 근데 아침에 나 좀 일해야 될게 이렇게 끊는 거죠. 그래서 친동생도 그렇고 애인이 있을 때면 애인도 이런 전화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만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일단은 그 전화를 보고 얘가 어제 당직을 섰구나, 얘가 졸리구나, 그러면은 무슨 얘기든 해서 이 친구를 집까지 안전하게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전화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되게 안온하게 어머니랑 같이 퇴근을 해요. 졸지도 않고 어머니가 가끔 꾸짖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머니도 졸리셔요 가끔은. 그럼 엄마가 한 얘기 또 하고, 근데 이날 어젠 뭐 했니? 엄마 저 당직 썼잖아요. 맞다, 당직이니까 전화했지.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주차 들어갈 때 주차 벨이, 후진 벨이 울리는데 그 후진 벨을 듣고서야 항상 끊으세요. 그렇게 누군가 퇴근길을 지켜줘야 할 정도로 고된 본업을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퇴근하면 저는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가라는 이름으로 책을 쓰고
데뷔한 지 한 4년쯤 돼갑니다. 그래서 저는 에세이스트가 첫 번째 장르인데요. 뭐 그에 구애받지 않고 영화평을 쓴다든지 음악에 대해 쓴다든지 혹은 서평에 대해 쓴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소설을 쓴다든지 등의 다양한 원고들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4년째 같은 신문에 칼럼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대략 5개에서 10개 정도의 마감을 하는 그야말로 전문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진이 저희 집 제가 서재예요. 그래서 제가 작가가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퇴근을 해서 집에 가면은 아침에 졸리니까 이제 자야겠죠. 이제 자지 않으면은 더 이상 지적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들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잠에 들다가 깨면 그 순간부터 다음 출근할 때까지 난 작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잠듭니다. 다가 눈을 뜨면은 작가의 자아가 이제 눈을 같이 떠요. 그래서 정해진 마감을 하고 혹은 정해진 구상을 하고 정해진 책 작업을 하고 그런 쓰는 사람으로서의 전문 작가로서의 삶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작가로서의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바로 이 강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만 약 100개쯤의 강연을 다닌 것 같아요. 매년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강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의 일,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적응이 안 가고 어색한 일이었는데 이 말하는 사람의 일도 글 쓰는 일과 비슷하게 닿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주제에 맞게 정해진 청중에게 정해진 말을 기승전결 갖춰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 강연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 작가로서의 강연, 혹은 대중들 대상으로 응급의학과 의사로서의 강연, 아니면은 다양한 책을 쓴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저자로서의 강연, 그리고 응급처치를 교육하는 강연과 그다음에 그냥 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강연 등등 많은 다양한 목적의 강연들 다니면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삶으로도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끔 저는 방송에 출연하기도 합니다. 방송에. 그래서 책을 맨 처음 낸 다음부터 저는 그 방송을 출연한다는 게 정말 어떻게 훌륭한 사람들만, 어디 정해진 사람들만 이 방송에 출연할 자격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책을 냈더니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 얘기들을 직접 전해 들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된다는 거를 그 책을 내고서, 글을 세상에 내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나간 거는 저 제2본부의 말하는 대로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저쪽 PD님이 그 밤에 제가 그 SNS에 써놓은 글을 보다가 갑자기 깊은 감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감성은 뭐지? 그래서 그 감성을 자기가 만드는 프로그램에, 그 다음 프로그램에 내야 되겠다. 이 글쓴이를 섭외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연찮게 처음 TV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출연을 했는데 TV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연예인들이 다 뭐 정신이 없다. 정말 입으로 심장을 토할 정도로 긴장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과정을 맞춰서 제2본부의 말하는 대로라는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잘 소화를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비정상회담이라는 제2본부의 다른 TV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의 사상 첫 의사로 촬영을 갔습니다. 근데 처음 예능에 나갔다고 이 두 번째 예능에 나갔을 때는 예능 욕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능 욕심이 났습니다. 웃기고 싶어. 그 다음에 뭔가 좀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대본도 숙지하고 열심히 어떠한 재밌는 얘기들 막 툭툭 던졌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 비정상회담이 저에 맞게 세계의학이란 주제로 방송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의학이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뭐 자기 나라에서 재미있는 의학 얘기를 털어놓는데 미국인이 있었어요. 미국인 마크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비아그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아그라라는 게 애초에 심장약으로 만들어지던 거였는데 심장약으로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다른 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 쪽에 효과가 있는 게 밝혀져서 이제 그 약을 개발한 회사가 세계에서 거의 몇 번째로 큰 제약회사가 된 거죠. 그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익살스럽게 풀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능 욕심이 난 제가 덥석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이 사실은 고산병에도 쓰입니다. 이 고산병에 실제로도 쓰여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혈관을 확장시키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폐 쪽에 혈관을 확장시켜서 좀 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요. 그래서 숨 쉬는 게 확실히 편해진다고 환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고산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물었어요. 그 다음에 밤에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는데 그 약간 좀 나이가 드신 남성분들이 새벽에 와서 내일 아침에 네팔로 고산에 출국을 한다, 여행을 간다. 그런데 비아그라가 잘 듣는다고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비아그라를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응급실에 옵니다, 새벽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아저씨들이 오셔서 비아그라를 달라고 하는데 진짜 네팔에 가시는 걸까요? 자, 어쨌든 드리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와, 이제 재밌다. 의사 양반이 재밌네. 그리고 저는 예능 욕심을 달성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방송하고 이틀 뒤에 그 이전 정부에 비아그라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나라 돈으로 그 국가에서 그 청와대 비상약품에 비아그라가 다량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 바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산에 가기 위해 비아그라를 사놨습니다. 전혀 다른 용도가 아닙니다. 근데 또 찾아봤더니 고산이 해봤자 2천 몇백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느냐, 이게 어떠한 그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제가 방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남궁인 비아그라가 모 검색 사이트 1위에 저 아침에 그 접속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 그 미혼인데, 아직도 미혼인데 제 이름과 그 남성 치료제가 앞에 그 있어서 그 이틀간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 실시간 검색어가. 그래서 그 방송 클립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 방송 클립에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래일 예측한 성지의 사람들이 댓글을 보통 달죠. 뭐 몇 학번, 뭐 서울의대 몇 학번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쭉 사람들이 와서 달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비아그라 의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나름대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예능의 영역이죠. 그 다음으로 비디오 스타에 나갑니다. 이제 정말로 예능 욕심이 더 생겨서 시키는 모든 걸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굳은 마음을 먹고 M본부의 비디오 스타라는 예능에 나갑니다. 근데 그 제작진이 대본을 저한테 약간 좀 숨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뭔가 꿍꿍이가 있다라고 느꼈지만 이 꿍꿍이가 그냥 사람들한테 큰 재미를 주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저 그 사회자분이 중간에 녹화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 멤버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녹화 중이지만 어떻게 통화를 정말 꿈인가 생신가 생각을 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고 몇 마디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TV는 사랑을 싣고 노래 있죠. 갑자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뒤에 그거를 받았을 때 그 참담함과 끔찍함이 있습니다. 올 것이 왔다. 나를 웃음거리로 삼으러 나왔구나.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멤버분이 진짜로 뒤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이제 의사니까 저는 뭐 어떻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진짜 화면에 계시던 분이 나와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 예능이니까 또 짓궂게
그분이 뭐 춤을 많이 춰서 무릎이 아프니까 진료를 해봐라. 뭐 어디가 아프니까 뭘 좀 봐라 이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 걸그룹 춤을 추게 시켰습니다. 그 앞에서 둘이 춤을 배워봐라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기꺼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나온 그 방송을 보지 못했는데 저희 동생이 그걸 보면서 올해 들어 그 12월에 방송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웃었다. 형 덕택에 참 감사했다. 내가 가장 크게 웃었다. 그래서 예능을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연 프로그램도 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T본부의 어쩌다 어른, 그 다음에 C본부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여기는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사회 이슈에 관련해서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잡스라는 제2본부의 직업을 소개하는, 그러니까 응급학과 의사로서 어떠한 고충이 있고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방송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지금은 종영된 K본부의 1대100이란 그 퀴즈쇼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사실은 대학교 때 퀴즈쇼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퀴즈쇼에. 그런데 퀴즈 대한민국이라는 1대100의 전신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집에서 TV를 보다가 이 퀴즈쇼를 보니까 제가 다 너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가봤다가 정말 1단계 탈락을 하고 돌아온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대100의 섭외가 와서 저는 당연히 100이겠구나, 100으로 나가는 거구나 생각을 했더니 1로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의사 겸 작가인데 저기 1로 나가서 문제를 푸는 사람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좀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기까지 나가기까지 많은 시험을 통과해서 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1대100은 시험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건 시험이다. 이 시험을 나는 통과해야 된다 라는 컨셉을 가지고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이 뛰어나야 하죠. 그래서 그 도서관에 박혀서 뭐 정치, 경제, 뭐 예술 뭐부터 시작해서 나올 만한 그 막 루브르 그림 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 그 영국 뭐 그 박물관의 그림 제목 외우고 이런 것들도 해가면서 역시 시험은 기출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출문제를 찾아서 풀기 시작했습니다. 기출문제만 친절하게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1년치 정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이 시험에 대한 분석을. 그랬더니 어떠한 그 시험처럼 길이 보이더라고요. 길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 찬스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1에게 매우 유리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후반에 가면 찬스가 거의 의미가 없어요. 다들 모르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악독해서 거의 다 모릅니다. 그래서 찬스는 초반에 밀어놓고 그 다음에 후반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특별한 자구책을 만들자라고 머릿속에서 짰습니다. 근데 이 자구책이란 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1대100의 문제는 아마 잘 아실 테지만 삼지선다예요. 삼지선다. 근데 이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거의 뭐 이걸 어떻게 알아 수준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문제를 만나면 1이 부담 없이 틀릴 수 있어요. 그냥 누가 몰라도 괜찮은 문제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 1이 우승을 하기 또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상 거의 맞추기 불가능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연예인들은 거기 나가서 그거를 딱 만나는 순간 그냥 감으로 아무 답이나 고른 다음에 틀렸네요 대 이러고 이렇게 아쉬운 표정으로 내려가는 건데 또 제가 그럴 수 없으니까 저 응급학과 의사 겸 작가라고 나왔는데 모르겠는데 대 이러면은 프로그램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세 가지 보기가 있는데 출제자는 답을 알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답을 알고 있어요. 유일한 사람이죠. 그러면은 답을 일단 적어 놓습니다. 그 사람 문제를 낼 때. 그다음에 오답 2개를 적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오답 2개를 출제자의 본능으로 가장 정답에 가까운 오답을 자기가 만들어서 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전혀 모른다 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면은
가장 모르는 것부터 두 개를, 가장 정답일 것 같은 걸 두 개를 찍은 다음에 그걸 지운 남은 게 답일 확률이 50% 이상이 넘습니다. 60, 70%. 제가 그거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배워서 그전 기출문제를 향해서 적용을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거의 60, 70%를 맞출 수 있어요. 모르는 문제를. 이 기적에, 이미 종영됐으니까 이제 못 쓰겠죠? 이 기적의 방법으로 맞출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우승했습니다. 5천만 원, 이 대한민국 퀴즈쇼의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명예전당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라디오 방송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진행이 아니라 패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K본부의 사랑의 책방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일주일에 한 권씩 꼬박꼬박 내가 읽은 책을 소개하는 그 1시간짜리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제가 책을 선정해서 이 책은 어떤 게 재밌었는지, 이 책은 어떠한 방식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의 2년 가까이 꾸준히 해왔던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바로 이 방송국 세계 테마 기행에서 중국 편과 파키스탄 편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 세계 테마 기행에 출연한 저는 중국어를 사용합니다. 의사 겸 작가인데 중국어를 사용해서 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소통이 제법 됩니다. 실제로 저는 중국에 가서 적당한 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중국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송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어떠한 화보를 찍다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다양한 가외의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뭔가 턱시도 같은 걸 입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희 집 옥상에서 저렇게 타자기를 들고, 저 타자기가 뭐 전혀 쓰지 못할 그런 타자기인데 저런 컨셉 사진 같은 것도 한번 이런 기회에 찍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서랍에 그 책상에서 고뇌하는 사진이라든지, 또 어떤 이런 컨셉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의사 겸 작가니까 의사와 작가가 동시에 출연하는 그런 화보를 찍자라고 해서 이 작가 자아는 글을 쓰면서 이렇게 글에 이렇게 취해 있고, 의사인 자아는 그 작가를 진단하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화보도 찍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어디 북토크라든지 이런데 스냅 사진도 찍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할 예정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하면, 특히 뭐 하루에 뭐 한 달에 마감 5개에서 10개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꼭 묻는 말이 있어요. 그럼 잠은 얼마나 주무세요? 잡니까? 이렇게들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이런 일들을 아주 재미있게 흥미롭게, 물론 잠을 줄여야 될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엔잡러의 시대와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요즘 흔히 자기가 하는 일을 좀 좋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로 돈을 벌고 좋아하는 일은 딴 데, 돈 안 되는 일로 딴 데 가서 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죠.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정말로 다 또 좋아합니다. 사실 좋아하니까 이 많은 일들을 견딜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특이한 엔잡러들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다 잘했어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뭐 가령 이런 거죠. 뭐 영재 아니야? 뭐 원래 그냥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겠죠. 하지만 전 사실 고등학교 때도 그리 성적이 뛰어난 편이 아니었습니다. 의대에서도 일종의 이단아, 쟤는 뭔가 방랑자다, 쟤는 분명히 다른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좀 주류와 멀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종합하자면 저는 항상 다른 일을 찾아다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일을 찾아다니던 그 집단에서 그리 우수하진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응급학과 의사 겸 전문의, 그러니까 응급학과 전문의 겸 작가를 꿈꿨냐,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살고자 해서 이렇게 됐느냐라고 말하면은 그건 전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이전 모습, 제가 생각하고 되고 싶었던 어떠한 지점들이 모여서 현재 제가 됐겠죠. 그래서 이 어떤 지점, 이 목표들을 이루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왔고,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 엔잡러로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것들은, 지금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다 해보자였어요. 무조건 다 해보자. 무조건 시작을 해서 무조건 그걸 끝날 때까지 멈추지 말고 해보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재밌는 경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의대 생활에서도 일종의 이단아였어요. 항상 다른 일만 찾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제가 모토로 삼은 게 있어요. 의대생이 하지 않을 일은 다 해보자. 그래서 반대로 의대생이 아닌 탁과 대학생들이 하는 일은 난 다 할 것이다, 다른 대학생처럼. 이런 컨셉이었습니다. 제가 본업으로 생각을 하는 게 진료 외에 글쓰기가 있는데, 이 글쓰기라는 게 물리적인 시간이 들기는 하지만 사실은 생각하는 시간이 더 들어요. 그래서 이 생각만 끝나면은 이 글을 머릿속에 있는 거를 써내는 거는 그리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연이나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강연 개요를 그냥 우리 평상시 생활하고 밥 먹고 어디 뭐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생각을 다 했다, 그 순간 이제 물리적으로 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쉽게 말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생활하는 데가 저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많이 필요했어요. 또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도전이 필요한 일입니다. 계속 더 나은 지점을 찾아가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삶과 그 다음에 늘 무엇인가를 쓰고 표현하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